네, 경제는 김우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를 맡고 있는 우석진 명지대 교수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영원의 경제학자 우석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빈을 맡고 있는 홍기빈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 먹고 보자 경제학자 홍기빈입니다. 근데 먹고 보자를 왜 자꾸 강조를 하세요? 그 일단 먹어야죠. 알겠습니다. 오늘 좀 머리 지끈대는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그게 두 축이잖아요. 어제 물간정 대책 내놨더라고요, 정부가. 예. 그리고 또 어제부터 또 이제 그 손실보전금 지급 개시를 했잖아요. 과연 이 두 개가 조화를 이룰사가 정말 이룰 수 있는지가 지금 관심사인데, 기자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래서 그 질문을 했더니 아니 그러면 지급하지 말란 말이냐, 또 이런 식으로 바로 그냥 그 반박을 했다고 하던데, 일단 좀 두 분께 큰 틀에서 이거 조화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인플레와 추경 이거 어떻게 조화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그 손실 보상, 손실 보전, 손실 보전금. 예, 손실 보전. 예전에는 이제 방역 지원금이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인수위 시절에는 피해 지원금이라고 했다가 맞아요. 요즘 또 추경호 안에서는 손실 보전금 이렇게 이름 바꿔서 나오고 있는데, 그 전체적인 추경 규모는 62조예요. 네. 62조 통과된 거는 네. 한 3조 정도 증액돼 가지고 맞아요. 정확하게는 2.8조인데 하여간 3조 정도 증액돼 가지고 62조고 23조는 지방 정부로 가는 거예요. 23조는 그리고 1조는 예비비로 이제 쟁겨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풀릴 거는 38조예요. 그러니까 시중에 풀릴 거는 이제 38조가 이제 풀리고, 이제 계획 안에 따르면은 요거 80%를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풀겠다, 이제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규모가 이제 총량으로 그 정도가 된다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번 따져봐야 될 게, 우리나라 그 현금 캐시, 현금 통화가 한 150조에서 160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시중에서 하여간 돌고 있는 현금 총액이. 현금, 예금 통화 말고 현금 통화. 예, 그게 한 150조 되니까. 네. 그거랑 이제 따져 보면은 요 규모가 작은 규모는 아니다. 총량에서 150조인데 38조가 풀리면 그거 꽤 큰 규모라고 봐야 되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을 따져봤을 때는 이제 요거를 이제 총량 규모에서 한번 따져보고, 그 다음에 요거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느냐, 그거를 이제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네. 다수는 지금 이제 그 초과 세수로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살펴보니까 지금 4월까지, 어저께 이제 4월까지 이제 세수가, 국세가 얼마큼 들어왔는지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 제가 또 잽싸게 찾아봤죠. 찾아봤는데 한 34~5조 정도가 추가로 들어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재원 측면에서는 지금 총알은 지금 충분히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여지고, 다만 원래 요거에 국세의 40%는 지방으로 가야 돼요. 지방으로. 그래서 뭐 지방 정부에 가는 거, 그다음에 그 교육청에 가는 거 해서 40% 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 물어보니까 그거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거는 여름 이후로 준다. 지방에 주는 거? 지방에 주는 거는 여름 이후에 줄 거니까 요거 총알은 대부분 다 우리가 쓸 수 있는 총알이다. 그럼 좀 이제 몇 조가 비잖아요. 그래서 한 뭐 작게는 뭐 5~6조에서 많으면 이제 10조 정도까지 이제 빌 건데, 요거를 조달하는 방법이 이제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한국은행에서 빌린다 뭐 이런 얘기 나왔던 거예요. 예. 그래서 원래는 그 정도 규모는 재정증권이라고 단기에 차입해가지고 보통은 한 63일물 정도로 63일을 만기를 해가지고 보통 빌리고 그다음에 지나면 갚는, 세수 들어오면 갚는, 이런 구조여야 되는데 그걸 이제 안 쓰겠다고 했으니까 한국은행 차입을 지금 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요거 때문에 사실은 그 인플레 압박이 조금 오긴 올 건데, 왜냐면은 원래 한국은행 차입은 세입하고 세출하고 약간 미스매치가 생겼을 때 단기로 빌리는, 진짜 초단기로. 일주일에서 한 10일 정도? 그거밖에 안 돼요? 그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보통 한 10일 정도로 해가지고 갚아요, 다. 잠깐, 그러니까 연말에 말 그대로 급전을 구하는 거네요. 돈 들어올 때 있는데 지금 잠깐 돈이 부족하거든. 네. 왜냐면 부채에서 돈 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빌려가지고 주고 한 10일 정도 있다 돈 바로 갚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은 지금 뭐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럼 부족한 거는 몇 달 계속 가는 거예요. 세수가 다 들어올 때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5조에서 10조 정도의 규모는 이제 증발하는 셈이다. 증발하는 셈이다. 그래서 예컨대 우리가 그 거시경제학에 보면은 이게 조금 테크닉해지는데, 거시경제 보면은 예컨대 1조를 쓴다고 했을 때 재원을 세금으로 조달할 수가 있어요. 1조를.
그렇죠. 1조를 민간에서 세금 1조 갖고 와서 1조를 쓴다. 그렇죠. 그래도 소득이 늘어난다는 게 그 케인즈 경제학의 그 아주 그 신묘함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물가 압력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거 말고 돈을 빌릴 수가 있어요. 채권 발행해가지고. 다만 이제 채권 발행했을 때는 인플레 압박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금리를 올려요. 왜냐하면 채권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다른 결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구축 효과라고 경제에서 부르는데 그런 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안 하고 지금 뭘 하는 거냐면은 이제 일종의 증발을 하는 효과가 있는 한국은행 차입을 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인플레 압박이 오는 거예요. 인플레 압박. 그래서 지금 뭐 그 소상공인의 손실 보전을 위한 정책 자체는 좋지만 재원 조달 방안에 있어서는 약간 좀 아쉬운 측면이 있다. 그리고 요 이제 물가를 자극하는 방향으로 조금 진행이 되고 기재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하는 차입은 물가에 큰 영향을 안 준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그동안에 단기 차입이기 때문에 금방 썼다 금방 갔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었는데 열흘이면 뭐 그렇겠죠. 근데 지금 이제 이게 한두 달 이렇게 길어지게 되면은 그게 이제 엎친다 덮친다고 그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이거를 정리를 해 보자면은 어차피 돈을 주는 거는 총수요를 자극하기 때문에 이게 인플레 압박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 사회가 치러야 되는 비용이다. 어차피 그렇죠. 그렇다고 뭐 손실 보전하지 말라라고도 할 수 없는 거니까. 다만 이게 이제 2월 달이나 3월 달에 했었으면은 인플레 압박 없이도 가능한 거였는데 그때 민기적 거려가지고 지금 인플레이션이 지금 문제가 된 이 시점에 나가는 거는 타이밍 자체는 그거는 알겠습니다. 잘못 선택한 그런 영향이 있다. 우리 홍기빈 소장님 총평까지 듣고 우리 이제 추경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이제 어제 발표한 이제 그 물가 대책 쪽 한번 좀 집중해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좀 총평 좀 부탁드릴게요. 근데 뭐 그 우석진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뭐 저도 모르던 걸 많이 배우는데 우선 지금 그러니까는 그 추가적으로 지출되는 재정 지출의 용처는 지금 정해져 있는 건 거죠. 소상인 그렇죠. 소상공인 그러니까 이제 뭐 대충 28조 정도가 손실 보전금하고 뭐 이제 뭐 저소득층 뭐 이런 데 돈 들어가는 거고 또 뭐 몇 조는 이제 대출 지원 쪽으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나머지는 뭐 이제 뭐 그 방영이라든가 뭐 이런 데 가고 그래서 지금 다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은 한국은행에서 차입한 돈은 아까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열흘이나 뭐 이렇게 한 달 이렇게 아주 단기로 그 빌리는 돈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얘기에 보면은 지금 그 추가 세수가 들어오는 거는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잖아요. 올해 하반기라든가. 그럼 이제 그 한은에 갚질 못하면 그게 계속 연장되고 롤오버되는 그런 식으로 되는 거겠죠, 아마. 그 뭐 일주일 안에 갚아야 된다 이런 법이 있는 건 아니니까. 제가 그래가지고 이거를 확인해 보려고 어저께 국가국에 전화를 엄청 돌렸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이제는 아예 전화를 안 받아요? 물론 거기 이제 일반 전화니까 번호가 뜨고 이런 건 아닐 텐데. 취재하는 교수님. 네. 좋았습니다. 아유, 정말 고맙습니다. 시민으로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한국은행 차입을 규모는 얼마에 만기는 얼마로 해가지고 지금 빌리는 거냐. 이거 물어봐야지 확정이 되는데. 제가 지금 그 시중에 그 규모가 나와 있지는 않아요. 지금. 그래서 그게 이제 정해지는 건데 보통 때는 급전이 필요해서 쓰는 거니까 그리고 뭐 예컨대 뭐 재정증권 발행하는데 좀 시간도 걸리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쉽거든요. 그래서 단기로 갖다 쓰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단기로 제가 봤을 때는 그러게요. 단기 끝낼 문제가 아니다.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니, 제가 이거부터 여쭤본 이유가 있는데 보통 그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기에 인플레이션 있을 적에 재정이든 통화든 돈을 풀면 무조건 안 좋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 그 폴리시 믹스라고 해서 정책 조합을 갖다가 좀 새롭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에도 말씀 나왔습니다만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통화 그 증가에 의한 그 수요의 급증일 때가 있고, 근데 지금의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외국에서 원자재라든가 식량의 조달이 원활치 않아가지고 공급 측에서 발생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경우에는 사실 그 전통적인 어떤 그런 일률적인 그런 인플레 정책보다도 조합을 좀 새롭게 해야 돼요. 한 예를 들자면은 가령
교과서에 보면은 인플레는 주로 이제 금리로 때려잡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ABC죠. 예, 예. 근데 금리로 인플레를 때려잡으면 어떤 문제냐면은 금리가 적용되는 거는 아주 잘 사는 사람부터 아주 서민들까지 다 똑같이 그 영향을 받잖아요. 일률적이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어떤 재분배 효과가 이게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게 있고 그렇죠, 그렇죠. 예, 이런 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어떤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책이 강력한 금리 정책일 수도 있고 아주 긴축 정책일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금리는 크게 높이지 않으면서 다른 방향에서 문제를 푸는 이런 여러 가지 조합이 가능한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 조합이 저는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섞어야 된다. 예, 금리만 무조건 올릴 것이 아니라. 근데 저 이창용 그 하는 총재께서도 이제 그 전에부터 이제 그런 취지의 말씀을 좀 하셨고. 네. 문제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금리를 그 재정을 푸는 것 자체가 저는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재정의 용처가 지금 있는 인플레이션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문제, 그러니까 어떤 유통이나 그 공급에서의 그 병목이라든가 막힘을 푸는 용처로 쓴다든가 이런 오히려 이게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가져올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의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걸 미연에 방지하고 조금 완화시키는 방식으로 재정을 쓴다고 한다면은 금리 정책하고 재정 정책을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방식으로 조합하더라도 이게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것 자체는 제가 이게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하다는 생각은 들고요. 근데 지금 용처가 지금 주로 이제 그 소상공인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빈곤층 문제 이런 거에 나간다고 한다면 의미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왜 저는 재정증권을 발행하는 방식을 왜 피하고 이렇게 그 열흘짜리 한 달짜리 이렇게 그야말로 급전을 가까운 방식으로 국가부채 증거 얘기 나오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그거는 저도 좀 찜찜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 덧붙이자면은 지금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가 국가부채 조금 늘어난다고 해가지고 이게 국채 시장에서 무슨 프리미엄이 확 뛰거나 이럴 상황은 아니거든요. 아무리 봐도. 예. 근데 이게 아마도 그 공약이라든가 어떤 이번 정권이 가지고 있는 그 기조가 국가 부채에 대한 어떤 거부감 같은 게 좀 있지 않은가. 그다음에 야당 시절에 이제 했던 또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예, 예. 근데 이런 것들로부터 지금 기왕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좀 전통적이지 않은 팔리시 그 정책 조합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 됐더라고 한다면 공약도 좀 자유롭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근데 같아요. 물가 대책 넘어가기 전에 제가 평소 궁금했던 게 하나 있어서 두 분께 이제 약간 새길 빠져서 그러니까 좀 저는 당최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어서 일단 좀 자문을 구하고 싶은 게 있는데 뉴스를 보면 인플레 고민하다 불투명성이 증가되니까 대기업들이 있는 자산까지 팔아서 현금을 확보하고 있다는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나온 뉴스가 또 뭐냐면 대기업들이 투자 계획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는데 엄청난 매무드급이었다. 또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시켜서 이해할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 그 인플레이션 하나에서 단일한 결과가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인플레이션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장기적인 불확실성인데 금융적 불확실성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명목 이자율이 실질 이자율로 바뀌는 게 어떻게 되는지 예측이 불가능하고, 그다음에 실질 이자율이 불안정하게 되면은 이 자산을 계산하는 가격이 그 자산 가격을 계산함에 있어가지고 보통 우리가 그 이자율을 할인율로 쓰는데 실질적인 이자율이 굉장히 예측이 불안정하자 그러면은 자산 가격에 대한 예측도 다 같이 불안정해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극단적인 태도가 나올 수가 있는데 투자자의 그 속성에 따라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다 그러면은 여기서 몸을 사리는 투자자들도 나올 수 있게 되고 오히려 이제 지르는 기회는 경우도 찬스다.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 틈에 왜냐하면은 이 돈 가치 현금을 너무 많이 주고 있다라고 보면은 현금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인플레라는 게 돈이 싸지는 거니까 이 기회에 오히려 실물 투자를 갖다가 대폭적으로 늘릴 수 있다. 그래서 그 금융적인 투자를 갖다가 위축이 되는 그를 위축시키는 투자자들의 행태도 한쪽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실물 투자라고 그러죠. 이제 그린필드 인베스트먼트니까는 실제로 공장을 짓고 이걸 하는 이 그 행태가 또 나타날 수 있어서 이렇게 양극화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만 덧붙이면은 여기서 인플레이션이 좀 더 높아져서 그러니까 막 이게 한 6% 7% 이렇게 위로 넘어가게 되면은 불확실성의 정도가 어느 정도 커지게 되면은 대부분의 투자자는 위축이 돼 버려요. 그러겠죠. 그래서 그 경제학 교과서랑 현실하고 잘 안 맞는 게 하나 있는데 보통 필립스 곡선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는 거랑 경제 성장이 같이 간다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이게 반대로 돼서 만약에 경기 침체랑 물가 인상이 함께 나타나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그래서 좀 특이한 현상이라고 70년대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한 100년 정도 이렇게 쭉 추세를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아주 높아지면 투자가 극히 위축이 돼가지고 경기 침체가 나타나는 게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많아요. 홍 박사님 말씀해 주신 거 대답 저도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진행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현찰을 던지려고 그래요. 현찰 들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손해니까 자꾸 던지려고 그러고 만약에 디플레이션이 자꾸 진행된다 생각하면은 반대로 현찰 들고 있으려고 하고 이제 그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실물로 가야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이제 변동성이 이제 진행되는 인플레이션이 진행된다는 거에 또 다른 뒷면에는 변동성이 이제 늘어난다는 뜻이니까 기업가들은 변동성 좋아하거든요. 아, 좋아합니까? 그럼요. 예, 거기에서 기회가 나오는 거예요. 경제가 그렇지, 아주 그렇지. 안정하게 가면은 기회가 나오질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제 같은 이제 월급쟁이들은 안정된 게 좋은데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거는 이 변동성의 이 파도 속에서 기회는 뚫쳐 나가서 이제 나가는 거거든요. 역시 투자와 투기는 참 구분하기 힘든 거죠 그런 면에서. 그렇고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제 그 최근에 이제 대기업들이 이제 여러 가지 투자안을 발표하고 있는데 그거는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죠. 앞으로. 예. 저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냐면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 예. 음. 그게 MOU 체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실제로 되는 건 아니고 오케이. 계획만 예. 오케이. 그래서 실제로 일어나야지 그렇죠. 되는 거고. 예. 하나만 좀 덧붙일 네, 게 있어요. 여기서 그 기업들이 큰 투자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면은 이게 그 암묵적 명시적으로 국가의 어떤 규제 완화라든가 제도적 지원 같은 거를 전제로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거죠. 윤석열 대통령 규제 혁신 예. 얘기 또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인플레이션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아까 지금 우석진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한쪽에서는 불확실하니까 위축되는 투자가들도 있지만은 기회는 찬스다 그래서 이렇게 뛰어드는 이것도 가능하게 되는데 이때는 국가의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걸 받을 수 있는 투자랑 그렇지 않은 투자랑 이게 완전히 격차가 벌어지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특히나 이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정부도 몸이 다르니까 예. 뭔가 해야 되거든요. 지원을 더해줄 수도 있는 예. 거죠.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불확실 상황만큼 국가 지원이라든가 어떤 제도적 예산적 지원이 굉장히 소중해지는 순간이 없는데 그래서 지금 어떤 국가 입장에서도 지금 큰 투자가 위축되면 큰일 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 국가의 제도적 방향, 정책적 방향이 어떻게 되고 거기에 협조하는 투자자나 기업들이 어느 쪽이냐, 요걸 잘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제 나온 물가 대책 있잖아요. 좀 한번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평가해서요? 일각에서 이거 별로 효과 없을 거다 또 이런 진단이 벌써 나오고 있던데.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 네. 지금의 발생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물건을 많이 사기 때문에 발생되는 수요 쪽이라기보다는 이제 원자재라든가 원유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곡물 가격이라든가 해서 공급 측의 비용 측면에서 발생되는 인플레이션이 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따져 보면은 실질적으로 정부가 이제 할 수 있는 정책이라는 거는 많지가 않다. 옵션이 해외 요인이 크니까. 예, 많지가 않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이 쓰나미를 방파제를 몇 개 세워가지고 한 두 번, 세 번은 나눠서 맞는 이제 그런 정책을 한 거고 어저께 나온 정책은 이제 그런 정책 중에 하나다. 그런데 가격에 뛰면은 부가가치세를 좀 낮춰주고 무관세로 해준다든지. 예, 수입품에 대해서 이제 할당 관세를 해주고 이런 기타 등등 이제 비용이 발생하면은 정부가 좀 돈을 좀 내고 기업이 좀 돈을 내고 소비자가 좀 돈을 내서 예컨대 밀가루 가격 인상분은 70%는 정부가 내겠다. 그건 이제 그렇게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당분간 오르는 거를 천천히 이제 마줌으로 인해 가지고 보호하는 측면이 있고 그거는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돈이 이제 재정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물가를 막을 수 있는 거냐? 그렇죠. 그런 이제 효과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따져봐야 될 수가 있는데 이게 전투에서 인력 운영할 때 가장 나쁜 거가 이제 밀리는 상황에서 우리 아군을 전선을 축체적으로 투입하는 거거든요. A가 깨지면은 B를 집어넣고 또 B 깨지면 또 C 집어넣고 그래서 전선을 막 뭉개지는데 인력은 계속 손실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이다 지금. 예, 그래서 대책을 이제 공무원들이 내놓고 있는데 효과는 크지 않으면서 예컨대 지금 어저께 발표된 거 이제
발표한 국장이 이제 얘기한 거는 0.1% 포인트 정도 물가를 좀 잡을 수 있지 않냐 이렇게 해가지고 0.1% 포인트 정도. 근데 여기에 이제 뭐 재정도 한 3조 들어가고 네. 세수도 한 6천억에서 7천억 정도 빵꾸 나고 이걸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0.1% 포인트 잡을 수 있다고 치면 사실은 물가에서 0.1% 포인트라고 하는 건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은 그냥 그거 그냥 오차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거. 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효과성 측면에서는 우리가 뭘 하고 있다는 것 빼고는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 아는 것처럼 보인다 이제 이거고. 더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 이제 그 나중에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은 여기 부동산 관련 대책이 여기 막 끼어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저도 그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물가 대책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저는 뭐 전혀 안 된다고 보죠. 물론 온 세상이 다 연결돼 있으니까 돈 많은 부동산 부자들의 보유세를 경감을 해주면은 돌고 돌아서 세입자의 주거비도 경감되지 않겠느냐. 뭐 그 정도까지는 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당구 칠 때 내가 벽 한 5번 맞고서 그거 한번 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뭐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참고로 몇 점 치십니까? 저는 당구를 못 쳐요. 제가 한 300 칩니다. 예. 말씀해주시죠. 어떻게 평가하세요? 우선 지금 저 박사님 그 말씀 끝난 부분에서 이는 말씀부터 좀 드릴게요. 네. 부동산에 대한 대책이 물가 대책이 들어온 부분은 저는 좀 황당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부동산 시장은 여러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구 소비재라고 하는 성격도 있고 그렇지만은 현실적으로 해서 이건 자산 시장에 가깝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산 시장에 대해서 이 자산 가격을 뛰는 거를 막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걸 물가 대책이라고 얘기한다는 거는 이거 황당한데 지금 물가 문제가 크게 터지는 부분은 서민 생계 부분이고 특히 식료품 부분부터 지금 식료품하고 에너지 부분에서 문제가 생활 생기거든요. 필수품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에너지하고 식료품은 모든 가격 체계에 영향을 끼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 생산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게 부동산 자산시장 얘기가 왜 들어오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좀 당혹스럽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요번이 아니고 2주쯤 전에 제가 어떤 뉴스 보도에서 굉장히 당혹스러운 기사를 봤는데 정부 당국자가 인플레이션 대책에 대해서 사실상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솔직한 겁니까? 무책임하는 겁니까? 저는 솔직하면서 무책임한 것 같아요. 그 굉장히 이거는 왜 문제가 되는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경제학자들이 한 10년, 12년, 15년 전에 그 만들어낸 지수가 있는데 고통지수라는 게 있어요. 경제학에서. 그것도 뭐예요? 고통지수는 경제 상황에 따라서 실제 그 생활인들이 얼마나 생활에 고통을 겪는가를 따지는 건데 산출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실업률하고 물가 상승률을 더한 거예요. 실업률이 높아지면은 소득이 줄어드는데 거기에 물가까지 올라가면은 실질 소득이 떨어지잖아요. 야구에서 OPS에 이제 딱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구나. 다시 말해서 이 우리가 가령 그 노동시장에서 정리에 뭐 이렇게 실업률이 크게 폭증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정부에서 팔짱 끼고서 실업률 증가는 시장의 작동이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러면 정부는 왜 있는 거냐라고 하는 얘기가 안 나올 수 없잖아요. 물가 인상이 서민 생계에 가져오는 고통도 크지 않기 때문에 이 굉장히 안이한 어떤 인식을 갖고 있지 않느냐라는 걱정을 했는데 이번에 그 대책을 나온 거 보면서 제가 또 좀 그랬던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에너지도 지금 되게 높거든요. 지금 그 왜 주유소 지나가 보시면은 거의 다 2,000원 다 넘고 이러는데 에너지 부분하고 농축산물 부분에서 여기서 뭐 소비할 적에 조금 정부가 이게 지원하겠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가장 기초 우리가 수입하고 있는 식자재들이라든가 이거 전반에 있어가지고 유통구조의 비합리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봐가지고 전체적으로 이거를 하는 좀 총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 지금 밀가루 얘기만 지금 이게 나오는데 아까 그 식용유 요새 사기 힘드시죠? 가보면은. 저도 마트 갔더니 식용유 코너가 텅 비었죠. 텅 비었어요. 몇 개 안 남아 몇 개 안 남아 있죠. 그리고 뭐 하나만 사가라고 뭐 많이 사가지 마라. 2개. 예. 1인당 그 저기 사는 게 딱 2개. 이렇게. 일반 소비자들도 이러니까 이 식용유를 많이 써야 되는 뭐 돈가스 가게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어떻게 써요 지금 치킨집 사장님이라든가. 그러니까 거기는 그으로 쓰는 단위가 다른데요. 그러니까 지금 밀가루만 뭐 지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몇
그 군대 시기에서 뭐 또 보조금을 좀 준다든가 이런 정도 정책으로 되는 게 아니고 에너지하고 식량 부분에 있어 갖고 어떤 유통 전체의 구조의 합리성을 다시 돌본다든가 그다음에 장기적인 어떤 외국으로부터의 수급 문제를 다변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뭐 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요번에 발표된 이것만 가지고는 굉장히 안이한 대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도를 보니까 뭐 관세 하는데 뭐 그 FTA 맺은 데가 너무 많아갖고 어차피 지금 거의 대부분이 무관세라 네. 별로 효과 없을 거다 또 이런 얘기를 하고 보유세 완화해주면 돈 많은 사람들만 저기 뭐 재산 많은 사람만 도와주는 거지 그게 서민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런 얘기 벌써 나오는 그러니까 부동산 대책이 여기랑 엮여 있을 만한 얘기는 아닌 것 두 가지 같아요. 측면이 있는데 네. 그 우리 몇 주 전에 이제 53조 초과 세수 추계 잘못했다 하고 53조 들어올 거다 했잖아요. 이제 한 번 더 틀릴 예정이다 우리가 또. 또 한 번 틀릴 예정이다. 어떤 면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그 소위 이른바 이제 조세 지출이라고 저희 부르는데 세금 깎아주는 정책들이 지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수 규모가 이제 그럼 또 세수에 영향을 세수 미치죠.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또 한 번 틀릴 예정이다. 그래서 지금 계산한 것보다 지금 이것도 나중에 예. 연말 되면 추경 다시 한번 해야 된다. 이게 측면이 있고 오. 이게 이제 그 기재부 공무원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은 생색은 내되 세수는 그렇게 많이 안 나가도 되는 이런 걸 좋아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그 경제에는 아주 큰 임팩트는 없는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추석 때 우리가 친척 집 가면 하는 짓이 보통 그런 돈을 그러니까 많이 이제 안 쓰면서 그렇죠. 많은 이제 큰 선물세도 얼마 안 그렇죠. 하는데 그렇죠? 과대포장. 근데 뭐 세금 깎아준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는 예. 그 이제 과표가 없는 사람들이 한 5% 정도 돼요. 그렇죠. 그럼 세금 깎아줄 게 없거든요. 뭐 대상이 아닌 거죠.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절반 정도가 이제 과표가 없거나 적자거나 뭐 그래요. 그래서 깎아줄 데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인하해 준다 그러면 생색을 엄청 내는 거죠, 사실은. 예. 빈총이죠, 빈총. 생색은 뭐 내면서 예. 별로 이제 그 효과는 별로 없는. 그러니까 좀 그 두 분 말씀을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보유세 완화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물가 대책과 아무 상관없고 그다음에 정말로 지금 그러니까 잡아야 되는 것이 생활 필수품. 이쪽에서 그러니까 좀 강도 높은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기본적인 조합이라고 하는 거는 금리 인상하고 금리 인상에 따른 그걸 완화해주기 위한 이제 서민 대책이 나오는 게 그게 조합의 기본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큰 틀에서 이창용 총재하고 이제 추경호 이제 부총리하고 만나서 사실 그거를 이제 조합을 조금 이제 논의를 하는 거는 국가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홍 교수님도 얘기해줬지만은 인플레 국면이라고 해서 반드시 재정을 축소해야 되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이제 웅덩이에 물이 마르기 시작하게 하면은 겉부터 마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안에는 물이 차 있어요 아직도. 그렇죠. 그러니까 겉부터 우리가 좀 돌보는 정책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뭐 세 보이지는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 네, 그렇죠. 그래서 좀 아쉽다. 이게 모르겠어요 지금 이 공무원들이 지금 다 장악을 하고 늘공들이 다 장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혁신적인 이런 아이디어를 통해 가지고 뚫고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우리가 좀 한번 이렇게 다르게 볼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아까도 했지만 이제 주로 원자재 부분인데 그게 이제 요인이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다면 국내 정치적으로 쓸 수 있는 정책 수단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냐 아니면 안 쓰는 거냐 이거는 평가는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렇겠죠. 그러니까 그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지금 그 국제적으로 다 지금 보호무역 분위기고 에너지나 식량 예민한 물품에 대해서는 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전에 뭐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외교 역량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결합시켜 가지고 있는 방법을 뚫어봐야 되는 게 있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그 인플레 대책에서 우리가 절대로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있는데 그 경제학이 이제 프라이싱 파워라고 그러는데. 가격 결정력이 상대적으로 훨씬 큰 기업이나 행위자들이 있어요. 예. 인플레이션에서 벌어지는 문제가 보통 이제 경제학에서 교과서에서는 보통 통화가 늘거나 금리가 뭐 내려가면은 일률적으로 이렇게 쫙 이렇게 평행을 그리면서 모든 물가가 올라가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는 전혀 그렇지 않고 가격 결정력이 큰 좀 덩치가 크고 권력이 큰 행위자나 기업들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가격을 올리게 되는데 그렇죠. 이거는 굉장한 재분배, 이렇게 다시 말해서 소득을 이 주체들이 가져가 버리는 그런 효과도 하나 있고 이것 때문에 더 그 물가 인상이 그 부추겨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가격 통제까지는 아니라 하겠습니다만은 이 프라이싱 파워, 그러니까 가격 결정력이 좀 더 큰 독점적인 어떤 행위자들이나 기업들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감시의 눈길을 늦추지 않고 더 강력하게 대응해야 되는 그런 조치도 지금 필요한데 이런 이야기들은 지금 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약간 여담인데 그 뭐 예전에 행정력으로 단속들을 많이 했어요. 아 맞아. 그랬어요. 행정력으로 맞아. 다니면서 그래서 이제 그 재밌게 나타난 현상이 중국집의 짜장면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짜장면 무슨 뭐 간짜장, 유니짜장, 쟁반짜장 물론 이제 뭐 3톤짜리 이렇게 그 요즘 매운 짜장도 나와요. 네. 아니, 제품이 다양해야 되는 측면도 있지만은 짜장면을 단속을 하거든요. 나왔을 때 짜장면 단속했기 때문에 그거 하나 싼 거 하나 놔두고 그 위에 가격 올릴 수 있는 것들은 다양한 짜장을. 품목으로 해가지고 예, 가격을 올리는. 예. 근데 전 정부에서는 기업을 좀 압박을 해가지고 가격 올리지 못하게 하고 뭐 이런 적도 있지 않나요, 사실? 그건 이제 뭐 예,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기본 초식이죠, 그런 것들은. 기본 초식입니다. 그래서 뭐 공무원들이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법적으로 돼 있는 거 외에 또 구두로 개입해가지고 우리 뭐 다 같이 살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개입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나오는 것들은 뭐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관세나 그러니까. 이제 부가가치세나 이런 것들을 조정해가지고 그렇죠. 뭐 이런 간접적으로 개입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다만 이제 아까 이제 홍 박사님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해 주셨는데 시장에 점유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가격 설정 능력에 따라 가지고 뭐 부가가치세를 내려준다고 해서 뭐 가격이 내려가겠습니까? 올라가는 거를 좀 막을 수는 있는 효과는 모르겠는데, 그렇지. 뭐 그런 간접적인 정책 가지고서 사실은 조금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가 좀 어렵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재정을 집어넣고 효과는 없는 그 재정이 녹는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우리나라가 지금 4에서 5% 정도 지금 물가 상승률 가고 있고 미국은 이제 8, 9% 가고 있고 영국도 지금 5, 6%에서 지금 8% 뚫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물가 상승률 특히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에 그 주택 서비스 관련된 품목이 안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4%대가 아니고 주택 서비스 관련된 것들을 집어넣으면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월세, 전세 이런 거 생각하면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가 조금 그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다. 네. 근데 지금 죄송해요. 추가해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 왜 경제학 원론 그 경제학 교과서 저자로 유명한 사람이죠. 그 맨큐라고 하는 교수가 있죠. 예, 들어갔어요. 한 2달 전에 재미난 글을 블로그에 올렸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인플레이션이 벌어지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균일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자기 블로그에 올린 글인데 왜 일본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안 벌어질까라고 하는 자기도 모르겠다. 일본? 예, 지금 일본이 그러니까는 인플레이션 효과가 거의 없어요. 왜 그래요? 그 자기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거기도 수입 많이 오죠. 그러니까 아니요, 우리나라만큼 그 개방돼 있는 경제는 아니에요. 일본은 그 흔히들 알고 있는 거랑은 좀 다른데. 그래서 지금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잘 모르겠고 그렇다고 일본처럼 디플레이션이 계속되는 것도 뭐 그렇게 좋은 건지도 잘 모르겠고 또 그 원인이 뭔지도 따져봐야긴 해야 되는데. 그 국제적으로는 어떤 인플레이션의 효과가 있다고 해서 모든 나라에서 이게 균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지혜를 짜고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뭔가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게 언제까지 갈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이나 이런 걸 지금 억누르고 있잖아요. 정책적으로. 근데 마냥 억누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뭐 하반기에 오를 거다 이런 얘기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면 계속 가는 거잖아요. 이 현상은.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외신 보니까 내년쯤에는 좀 뭐 잡을 거다 이런 식으로 미국에서는 진단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중장기적으로? 전기가 중장기적으로 보자면은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건 어떤 정책적인 부분보다 지금 기후 위기 문제 때문에 그래요. 기후 위기 문제에서 지금 그 대체 에너지 그러니까는 재생 에너지나 이런 대체 에너지를 저걸 하기 위해서는
지금에 있는 그 화석연료 위주의 그 에너지 공급 시장의 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게 되는데 네. 이렇게 되면은 지금에 있는 근데 전기 가격은 그 화석연료의 대량 공급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네. 특히 우리나라처럼 특히 기업 부분에서는 좀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전기 가격이 이렇게 낮게 지정되어 있으면은 대체 에너지, 재생 에너지를 개발할 만한 다른 민간 사업자들의 어떤 인센티브가 약화가 되기 때문에 이게 전기값을 올리는 게 불가피하지 않은가라는 주장은 그 전부터 있었고요. 이거랑 맞물려 있는 부분이 그 한전 민영화하고 네. 한전 민영화라든가 전력 시장의 이제 개방화 이런 부분인데 이게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을 이걸 반대하는 논리, 찬성하는 논리 다 있습니다만은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이게 이 방향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가게 될 가능성이 있고 전기 가격도 그러면 지금같이 머물러 있지는 않게 되겠죠.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게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걸 떠나가지고 중장기적으로 전 세계가 지금 생태 위기, 기후 위기의 조건에 있기 때문에 전기 가격은 중장기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꼭 따라붙어야 되는 조치는 이게 인플레이션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고 피해를 더 많이 보는 서민들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보전할 수 있는 뭔가의 사회적인 장치가 항상 따라붙어야 이 전기값 상승의 어떤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으니까 신중하게 잘 준비해서 해야 될 일인 건 분명합니다. 네. 근데 지금 올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데 올 여름도 장난 아니게 지금 폭염일 거라는 예상이 지금 나오고 있고. 네. 그러면 에어컨을 빵빵하게 돌려야 되는데 여기서 전기요금 올려버리면 원상이 자자할 거고. 그래서 또 여름 지나야 된다고 하면 그만큼 또 한전의 적자는 누적이 될 것이고. 그러면 전기요금의 인상폭은 더 커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 버리면 또 실질 임금은 깎이는 거고. 그럼 이게 계속 물고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에너지 소비 측면에 있어가지고 에너지원의 가격이 올라가는데 마냥 우리만 싸게 갈 수 있느냐? 그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적정한 가격으로 인상을 이제 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겁니다. 있는 거고 지선이 끝나고 나면은 아마 그런 그렇죠. 시도를 이제 하긴 할 거예요. 선거가 이제 끝나니까. 그리고 이제 2년 동안 선거 없잖아요. 네. 그래서 보궐 몇 개 빼고는 이제 없는 건데 그래서 그 기간에 이제 뭔가 이제 공공요금 관련된 거는 이제 인상을 시도를 이제 하려고 할 것이고 다만 이제 그 인상이 있어가지고 소비자들이 쓰는 것과 산업이 쓰는 것에 대한 가격 차이가 좀 있거든요.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 왜 산업들은 낮은 가격으로 전기를 쓰게 되는가? 그렇죠. 몇 년 전에도 큰 논란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게 모두가 소비자가 다 내야만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약간 좀 큰 논의인데 큰 논의를 조금 그것도 같이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미국의 금리를 상당수 올리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이제 종료가 되고 그 제재 국면이 조금 마무리가 되어야 이런 이제 전 세계적인 인플레 현상도 좀 잦아들게 되는데 그게 올해 끝난다 이렇지는 않을 거예요. 내년이나 내년 후반이나 그 다음 해까지 가야지 이제 이게 잦아들게 될 것이고 그동안 이제 다들 잘 버텨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되는 게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사람들이 크다고 얘기를 하지만 전 세계적인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정부는 작은 정부예요. 그 얘기는 각자 도생이다. 각자 도생이다. 예.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가 지금 그런 모드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해주고 특히 이제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다들 잘 버텨야 된다. 이게 좀 바로 거기서 연장선이기도 하고 좀 약간 딴 얘기인데, 그러니까 지금 노동 부문이 앞으로 상당히 격렬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좀 전망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격렬해질 가능성.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이야기는 또 이것이 결국은 실질임금 하락으로 가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연금 개혁에 만약에 손을 댄다고 한다면 또 직접 연결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점에서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노동 부문에서 이제 상당히 여러 가지 어떤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전망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더 걱정하는 거는
지금 노동 부분 내에서의 그 불평등이 더 격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해지는 문제는 프라이싱 파워, 그래서 가격 결정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노동시장의 큰 문제 하나는 뭐냐면은 노동조합이 갖추어져 있고 그다음에 노사 그 협의가 제도화되어 있는 이른바 대기업이라든가 공기업이라든가 공공부문이라든가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보호를 잘 받는 노동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아래로 내려가면은 이제 저임금에다가 노동 그 조직 자체가 안 돼 있고 지독하게 파편화되어 있는 비정규직 내지는 일용직 이런 노동시장이 있는데요. 예, 임금 인사 그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실질 임금 하락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조직이 잘 돼 있고 노동시장에서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좀 상대적으로 조직돼 있는 노동 부분은 이거를 갖다가 보전할 수가 있어요. 자본과 그 경영진과의 대화와 그 뭐 어떤 임금 협상을 노사 분쟁을 통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한 절반 이상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에요. 절반보다 훨씬 넘은 숫자는 파편화돼 있고 조직화돼 있지 않고 이런데 그야말로 월급 막 300만 원 와서 왔다 갔다 하고 이러는 분들 같은 경우에 많은 숫자가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그런 대책이 없으니까 꼼짝없이 앉은 채로 그 실질 소득의 그 하락을 눈앞에서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노동이라고 하더라도 노동 안에서 그 어떤 여러 가지 삶의 고통을 받게 되는 격차가 안에서 커질 수가 있게 되고 이게 다시 노동 부분의 단합이나 단결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의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하는 게 최저임금이 어떻게 되느냐도 이제 사실은 주목거리가 되는 건데. 예. 그러니까 이것도 좀 사실은 주목거리고 그러니까 이게 물고 물리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놓고 그러니까 저는 이 지금 국정이 운영되는 방식이 저는 갖고 있는 느낌이 좀 나이스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저도 이제 경제학자니까 사실은 뭐 기업이 좋은 기회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해서 이윤을 창출을 하고 고용도 하고 또 이제 뭐 임금도 나가고 이자도 나가고 뭐 배당도 나가고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경제 굉장히 좋다고 보고 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정은 이제 그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그런 정부라고 할지라도 노동계부터 이게 품어가면서 친기업적인 이제 규제 개혁을 이렇게 해지 나가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모습들을 보면은 기업들은 대통령이 자주 만나요. 그러니까. 뭐 지난주인가 아마 그 중소기업 뭐 대표들 모아놓고 또 그 뭐 이 5대 기업들 총수 모아놓고 와서 뭐 40개 텐트 돌아다니면서 뭐 술도 마셨다고 하고 뭐 굉장히 친기업적인 이제 행보하시는 거는 좋은데 그만큼 노동계도 만나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아쉬운 측면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항상 작용과 반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한쪽으로 경도해서 가면은 다른 쪽도 뭉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혼란스럽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국정을 좀 운영하는 방식이 조금 약자부터 챙겨가면서 친기업 쪽으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요. 최근에 이제 그 기업 단체들이 굉장히 활동이 활발합니다. 예컨대 정경련 같은 경우에는 요즘 뭐 예. 원래 사실은 없어진다고 예, 스스로 해체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뭐 세미나니 공청회니 뭐 이런 거만 무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다 많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규제 없애야 된다. 지금까지 뭐 있었던 형사화됐던 이런 각종 규제들 다 없애야 된다. 뭐 엄청 성토대회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그런 측면에 일리가 있는 측면은 있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나와서 하는 것들은 전체적인 국가 운영 차원에서는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니까요. 저는 그 과정 그래서 이제 뭐 이 뉴스로 이제 밥 벌어먹고 사는 입장에서 계속 이제 뉴스 흐름을 보고 이제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서 이제 오는 느낌이 지금까지는 참 정치의 과잉이었는데 또 이제 선거 국면이고 그랬는데 앞으로 상당 부분 그러니까 사회 부분에서 참 여러 가지 어떤 장면들이 그러니까 연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지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러니까 예감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지금 어떤 인플레 같은 경우도 어찌 본다면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라면 어떤 그 지금 전조 현상 비슷한 비유가 좀 적정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부터 이것이 어떻게 이제 이게 날갯짓이 어떻게까지 이제 그러니까 파급이 될 것인가 이것들이 좀 상당히 좀 주목해야 되는 부분 아니냐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좀 잠깐 좀 말을 좀 꺼내봤고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도 혹시 두 분 좀 못다한 말씀 혹시 있으실까요?
업좀 마무리하고요. 네. 예, 뭐 5주 이 정도 하죠 뭐.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홍기빈 소장님, 우석진 교수님 두 분과 함께했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